먼저 우주에 우리 이제 블랙홀들을 이제 종종 관측이 됐다고 해서 뭐 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직접 제 눈으로 못 봤고요. 그러나 그 블랙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먼 우주를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블랙홀 안에 갇혀져서 그냥 어쩌면 왜곡된 상황들을 우주를 또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블랙홀이란 우주 안에 갇힌 또 사람들 아닌가. 이거 혹시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의외로 꽤 진지하게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고민하는 다양한 우주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단 천문학자들이 고민하는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주가 왜 이렇게 예쁠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물리 상수들이 있잖아요. 중력 상수 아니면 플랑크 상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상수들이 너무 딱 맞게 생명체가 진화하고 우주가 알맞게 진화할 수 있는 딱 적당한 값으로 세팅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뭐 미세하게 조정됐다라고 해서 파인 튜닝 프로블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게 가능한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존 휠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블랙홀도 막대한 질량이 한 점에 모여서 무한에 가까운 밀도로 뭉쳐있는 특이점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우주도 빅뱅 직전에는 특이점에 해당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특이점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블랙홀의 특이점과 우주의 시작이 똑같은 상태일 것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우주에서 발견되고 있는 저 수많은 블랙홀도 혹시 그 속에 또 다른 빅뱅이 벌어지고 있고 우주가 혹시 저 안에 숨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존 휠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휠러의 제자 중에 리 스몰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나 고안해요. 블랙홀이랑 다윈의 진화론을 연결시켜요. 그게 어떻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윈주의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주가 있어요. 우주 안에서 블랙홀이 막 만들어져요. 그 블랙홀 속에 또 다양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블랙홀 속에 만들어진 우주는 원래 걔가 살고 있던 우주랑 약간 조금씩 다른 물리상수의 우주가 태어날 여지가 있어요. 이게 무작위하게 약간 랜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부모 우주가 있고 자식 우주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블랙홀을 만들기에 유리하게 물리상수가 세팅되어 있는 우주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탄생과 자식 우주를 낳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우주론적인 자연 선택을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유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만드는 거가 번식이라는 거예요. 어미 우주가 있고 부모 우주에서 어떤 다양한 블랙홀들이 만들어지고 그 블랙홀 속에 조금씩 상수값이 다른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텐데 근데 싱귤레 특이점을 거치면서 부모 우주가 갖고 있던 물리 상수에 대한 정보가 그 다음 세대 블랙홀로 전달될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하다는 그죠, 거 아닌가요? 랜덤하게. 그냥 랜덤하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다윈의 진화하고는 다르죠. 근데 다윈의 진화에서는 유전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보가 그래도 전달되는 게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유전 물질이 있다 이런 뜻은 그런 아니고요. 뜻은 아니고. 이제 이해했어요. 우주가 블랙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또 다른 자식 우주를 낳는 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만 해도 정말 많은 블랙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블랙홀들 중에 또 어떤 애들은 블랙홀을 만들기 유리한 세팅 값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만 또 살아남고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우주가 있었을 테니까 충분히 자연 선택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유전자는 빼더라도 자연 선택 이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연 선택 환경에 압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주에서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환경의 압력은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에요. 블랙홀의 수 아닌가요? 그렇죠. 블랙홀의 수일 것 같아요. 블랙홀의 수. 네. 그러면 유전자는 아니더라도 이 압력이 작용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전체 우주를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체 우주에 블랙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네, 이거를 실제로 코스몰로지컬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불러요.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고. 블랙홀이 많을수록 더 오래 산다. 네, 맞습니다. 더 번식할 수 더 있다 아닐까요?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상수값이 달라도 같은 자연 법칙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양전화, 음전화 땡기고 아니면 중력끼리 땡기고 이럴 때 다 상수가 들어가는데 상수값이 달라도 법칙은 그 식은 그대로 간다고 보는 건가요? 그 아마 그런 이론에서? 것 같아요. 상수만 바뀌고? 네. 예를 들면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뭐 거리 세제곱의 반비라고 이런 그런 건 건 아닌 것 아니고. 같고요. 상수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블랙홀이 많은 우주가 있고 더 적은
적은 게 있어요. 많으면 어떻게 차이가 나? 물질 다 빨아들인다면서요. 블랙홀이 네, 많으면. 맞습니다. 그럼 많이 빨아들이면 다른 별이 만들어지거나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다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게 자연계에서도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예를 들어 꽃 같은 것도 일부러 겨울에 추나처럼 좀 춥게 한다든지 환경이 아주 척박해질 때 오히려 꽃이 잘 피고 번식률이 올라가거든요. 혹시 우주도 그러면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니까 점점점 야 물질이 부족하다 안 되겠다 새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 만들고.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제가 필요성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혹시 우주에서까지도 그렇게 척박해지는 환경이 번식을 하는 압력이 된다는 게 좀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존 휠러의 제자였던 스몰린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우주가 있고 그 우주에서 빅뱅 초기에 많은 블랙홀들을 만들어요. 그럼 그 블랙홀들을 중심으로 가스 물질이 모이고 별이 만들어지고 그럼 또 수많은 별들이 그 주변에 탄생하니까 더 많은 가벼운 별 질량 블랙홀들이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별이 죽어야 블랙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별이 죽고 남기는 다양한 금속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또 금속 원소를 재료로 삼아서 행성과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에서 항상 따라오는 왜 그러면 우주는 생명체를 만드는 우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해석인데 똑똑한 지적 존재는 필연적으로 블랙홀을 만들고 블랙홀을 활용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적 생명체가 블랙홀을 우주에 더 늘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지적 문명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원을 찾아 나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핵융합도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전체 질량의 한 10%까지밖에 에너지로 못 만들어요. 블랙홀을 만약에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지적 문명이라면 직접 인공적인 블랙홀까지도 만들 거라는 게 그 사람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별도 블랙홀을 만들기 위한 존재인 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심지어 지적 생명체조차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블랙홀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일꾼? 블랙홀을 위한 일꾼?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처럼 블랙홀이 이기적 유전자예요. 블랙홀들이 스스로를 늘리기 위해서 생명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우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모르겠네요. 제가 논문으로만 해가지고 한번 뵈려고. 재밌긴 한데 이게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맞아요. 흥미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정설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이 블랙홀 우주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인류 원리라고 하는 그 해석까지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블랙홀이 블랙홀을 더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게 지적 존재다라는 얘기 듣고 떠오르는 농담이 논문이 더 많은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관측적으로 확인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밌는 상상이네. 네. 다만 이 블랙홀 우주론이 물리학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약간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천문학에서 또 되게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가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호킹이 얘기했듯이 블랙홀도 사라질 텐데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블랙홀이 잡아먹었던 정보들이 블랙홀이 소멸되면서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홀이 잡아먹었던 정보는 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남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할 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 자기가 품었던 정보를 다 바깥으로 토해낸다.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가 주류 이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자연 선택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 우주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극소수 이론인 정보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블랙홀 우주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그냥 관찰하는 거라면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 안에 있으면 블랙홀 안에 있는 우주에 블랙홀이 또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 블랙홀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개념은 말씀하신 개념에 가까워요. 약간 마트료시카 같은 대칭 우주인 거죠. 우주라고 하는 그 안에 또 그 안에 또 그 안에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얘기가 성립하려면 모든 물리학의 법칙이 거리를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야지만 가능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특이점 그 안에 또 우주가 들어있는데 우리랑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 게 네네. 그 물리 법칙이 성립하는 거리의 스케일에 아무런 제한이 그쵸, 없다는 그쵸. 가정은 필요한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물리학자들은 그게 맞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긴 하죠. 이거 약간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굉장히 이상한 우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임계 밀도라고 해서 우주가 딱 지금의 형태를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밀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우주가 그 임계 밀도에 가까워 보이긴 해요. 그 임계 밀도를 적용해서 그러면 우주 전체 질량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블랙홀에게 허용되는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 슈바르츠 실츠 반지름을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크기랑 얼추 맞아요. 재밌네요. 되게 이상한 우연이죠. 네. 절레절레.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암흑에너지 양까지 같이 넣으면 앞으로의 미래도 그거하고 맞을까요? 그 말씀드린 임계 밀도는 이제 그 암흑 물질을 포함하는 양이고요. 사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랑 방금 설명드린 우주의 지평선이랑 중요한 차이가 말씀하신 거에 있어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단방향이에요.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가 팽창하면 더 보지 못했던 세계가 시야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가속 팽창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외곽에 있는 우주가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방향이 되거든요. 성질은 좀 다른데 사이즈만 보면 좀 미묘한 우연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블랙홀 속 우주일 가능성이 저는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블랙홀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블랙홀이요? 보통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유나님께 질문입니다. 예. 별이 터져서 아, 맞아요. 별 터졌어. 네. 너무 좋은 답변이고 너무 가슴 아픈 답변입니다. 가슴 아픈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거운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된다라고 할 때 크게 오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초신성이 터져서 만들어지는 찌꺼기가 블랙홀이다 그렇죠. 라고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배 가까이 이상 무거운 별들이 이제 죽을 때 블랙홀 혹은 중성자 별처럼 아주 높은 밀도로 반죽된 찌꺼기, 별의 사체가 이제 남게 되는데, 보통 무거운 별들은 워낙에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순식간에 자기 중력으로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중심의 핵이 정말 점 정도로 붕괴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평범한 원자들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걔네가 하나로 그냥 찐득하게 붙어버릴 정도로 농축되는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제로,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그 중심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성자 별을 만들 때 양성자랑 전자를 합쳐서 비비면 중성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튀어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중성미자라고 하는 질량이 가볍고 아주 작은 입자가 같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가요? 같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중성미자는 원래 너무 질량이 작아서 어지간해선 다른 일반적인 물질하고 별로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렇지만 1% 정도 아주 극미량은 우연하게 다른 일반적인 물질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핵은 중력으로 인해서 와르르 붕괴했어요. 점이 됐죠. 그럼 바깥에 있던 껍질을 이루고 있던 물질도 순식간에 자유낙하 수준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성자 덩어리가 된 그 핵에서는 아주 많은 중성 미자, 뉴트리노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뉴트리노는 다 그냥 새어나가겠지만 극미량의 1% 정도의 그 뉴트리노가 떨어지던 물질과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반동으로 팡 하고 날아가요. 껍질 물질들이. 큰 별이 쪼그라들 때 대부분의 중성미자라고 한 친구들은 다 날아가고 1% 정도만 그 주위에 남게 되는데, 네. 얘네들이 낙하하는 딱딱한 물질들이랑 부딪혀서 그래서 와르르 무너졌던 껍질 물질이 다시 빠르게 반동이 되어서 튕겨 날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실제 초신성 폭발이고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중심에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 별까지 만듭니다. 근데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렇게 중성미자가 막 분출되잖아요. 그건 마저도 짓누를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너무 강한 애들, 그러면 폭발도 못하고 블랙홀이 되어버려요. 새어나갈 틈도 없이 그냥 확 해서 띵 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무거운 별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폭발을 하고 중성자 별이 되거나 폭발도 못하고 블랙홀이 되거나.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이 두 가지가 실제 별의 죽음입니다. 그 과정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이거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거대한 별이 무너질 때 1초 5도밖에 안 걸립니다. 1초? 진짜? 정말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별들은 태양이나 태양보다 큰 애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네들이 1초 네. 만에? 보통 천문 현상이라고 하면 막 수십억 년 오더로 엄청 길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시계로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 관측된 적 있어요? 원래는 이게 초신성 관측이 되게 까다로운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터지고 나서 저기 터졌다 이러고 나중에 부랴부랴 망원경 고개 돌려서 꺼져가는 초신성의 불씨를 보는 게 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자동화된 망원경들이 쉬지 않고 하늘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연료가 다 핵융합이 끝났다는 걸 외부 관측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초신성이 이제 폭발하는 과정들이 초반부터 터지기 전부터 우연하게 이제 목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추는 할 수 있는 게 별이 이제 죽기 전부터 대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철 찌꺼기, 마그네슘 찌꺼기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은 되게 금속 함량이 다른 별들에 비해서 되게 높네. 이거 좀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나 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그 조만간이라는 게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인가 그게 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아 맞아요. 베텔기우스가 오리온 자리 왼쪽 겨드랑이에 있는 노란 별이거든요. 겨드랑이에요. 네, 베텔기우스 이름 뜻이 겨드랑이에요. 그래요? 털이 털이 그래서 그래요. 이대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겨우스로. 농담 삼아 베텔기우스는 뜻이 겨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베텔기우스가 한 600광년에서 700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가깝네요, 그죠? 네, 그리 멀지 않은 초신성 후보 별인데 이 별이 80만 년 안에 이건 천문학적으로 조만간입니다. 네, 조만간 터질 거다라고 이제 하는 추측이 있고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80만 년까지도 아니고 100년 안에 우리가 우와, 터지는 걸 볼 진짜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걔는 벌써 터졌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터졌는데 100년 전에 터졌는데 네. 우리가 아직 그 성광을 못 본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베텔기우스가 진짜 밝은 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알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별들의 거리를 잴 때 삼각시차법을 활용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거리를 재거든요. 근데 이 시차를 통해서 별들의 거리를 재는 우주망원경들의 입장에서 베텔기우스는 너무 눈부신 타겟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츄레이트 된다고 하죠. 과노출돼요. 그래서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크고 밝은 별이어서 정확한 거리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텔기우스까지의 거리를 600에서 뭐 700, 800광년 정도 사이에 있다라고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유나님은 이런 과학을보다를 평소에 좀 가끔 보세요? 네, 아주 즐겨봅니다. 이런 거 재밌어요. 저는 샤워하면서 항상 틀어놔요. 샤워하면서 보신다고요? 약간 라디오 듣듯이 얼굴을 안 계속 쳐다보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럼 그 블랙홀은 혹시 나이 있어요, 나이? 블랙홀의 나이요. 블랙홀이 된 시점부터로 만약에 정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블랙홀로서 존재한 세월을 뭐 카운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얘도 오래되면 스스로 사라져요? 아니면 계속 얘는 그냥 끝까지 있다가 뭐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되게 논쟁적인 이슈예요. 블랙홀이 되면 걔는 안 사라지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것이냐 평생 아니면 블랙홀도 결국에 사라질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야기했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홀도 결국에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처럼 열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내보내면서 자신의 질량을 줄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이거를 호킹의 이름을 따서 호킹 복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아주 긴 시간, 지금의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블랙홀도 증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긴 먼 미래가 되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블랙홀끼리 막 합쳐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왜 우리 질문에 그렇게 긴장 안 하시더니 왜 그럽니까? 감출 수 없네요. 대답을 드리면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태양보다 조금 무거운 별들이 죽어서 남기는 별 질량 블랙홀들이 있고요.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엄청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일단 얘네는 완전 스케일이 다릅니다. 별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한 수십 배 정도밖에 질량이 안 되고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블랙홀들은 뭐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별 질량 블랙홀들끼리의 충돌과 병합은 쉽게 규명이 돼요. 정말로 자기들끼리 잘 맴돌다가 서로의 중력으로 꽝 부딪히고 그때 퍼져나온 중력파 같은 것도 우리가 이미 관측을 하고 있고 근데 웃긴 게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들 있잖아요. 얘네는 충돌을 정말 할지 안 할지가 아직 확실치 않아요. 걔들끼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걔와 별 질량 블랙홀?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끼리. 네. 너무 아닌가? 실제로 은하가 충돌을 해요. 그럼 당연히 각각의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거대 블랙홀도 당연히 그냥 충돌해서 반죽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은하에는 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블랙홀들의 중력뿐만 아니라 그 별들과의 중력적인 효과로 인해서 얘네가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요. 그러면 계속 궤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하게 되는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천문학에서 어떤 미스테리라고 딱 이름을 지었냐면 천문학에서 쓰는 단위 중에 파섹이라고 있습니다. 3.26광년 정도 되는 파섹이란 단위가 있는데 1, 2파섹 정도 거리에 접근한 블랙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후의 파섹 문제, 파이널 파섹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너무 주제로 진짜 좋다. 파색이요? 다음 노래 파색이다. 궁금한 게 블랙홀은 별이고 뭐고 다 끌어당겨서 다 잡아먹지 않나요? 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블랙홀의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계인 것도 맞고 블랙홀이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서서히 끌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블랙홀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냥 질량 덩어리거든요. 거리가 멀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까지 무한정 빨아들이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아주 무거운 질량 덩어리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블랙홀이 생겼는데 거기에 주변에 천체들이 많은 거예요. 잡아먹을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한히 잡아먹다가 얘가 뭐 이렇게 배탈이 나서 뻥 터지거나 그런, 그러니까 블랙홀이 잡아먹을 수 있는 천체의 양 혹은 뭐 질량에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또? 이거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블랙홀들이 예쁘게 그냥 옆에 있는 거를 쏙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블랙홀이 자전을 해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물질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곁을 맴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뜨겁게 달궈진 원반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원반 자체가 엄청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에너지가 막 사방으로 분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빛의 압력에 밀려서 더 이상 외부의 물질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별하고 비슷해요. 별도 너무 밝으면 자체 빛의 압력으로 더 이상 물질이 못 들어오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블랙홀 혹은 별 이런 애들의 성장 한계를 정의하는 그 기준을 에딩턴 한계 이런 식으로 불러요. 실제로 우리가 우주에서도 블랙홀 최대 질량 당연히 그런 게 어떤 상한 어퍼 리밋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블랙홀의 자전 속도에 오늘 따라 주제는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느린 블랙홀이면 더 많이 빨아들이고. 맞습니다. 네. 자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서 얼마나 빨리 도느냐가 블랙홀의 한계를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실제 천문학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우주먼지님이 너무 답변도 너무 성실하고. 활기가 넘치네요. 보기 좋습니다. 곰곰이 우주 얘기 막 이렇게 제가 우리 보다를 보다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블랙홀이라는 거는 우리 태양 같은 별이 막 타다가 다 끝나고 확 쪼그라들면서 그때부터 블랙홀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보단 좀 더 무거운 별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렇죠, 블랙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게 하루 이틀 타다 이렇게 될 일은 없을 거고 수십억 년은 하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주 처음 생기고는 블랙홀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빅뱅 직후에 우주에 처음으로 있던 블랙홀을 우리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때 블랙홀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프라이모디얼 블랙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시 블랙홀이라는 일종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 중심에는 가벼워도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무거우면은 수십억 배에 달하는 아주 커다란 블랙홀들이 살고 있는데 이 블랙홀들이 지금 이미 이렇게 육중하게 성장을 해 있으려면 지난 138억 년 동안 조그마한 블랙홀들이 꾸준히 모여서 합체해서 완성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의 나이가 20-30억 살 됐을 때 뿅 하고 거대한 블랙홀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건 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커다란 블랙홀들의 씨앗, 원시 블랙홀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때 원시 블랙홀이 그렇게 생길 수 있었던 거는 네. 지금보다 우주가 더 많이 팽창하기 전이라서 더 작아서 다이나믹스가 달라서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우주의 부피가 당연히 더 커졌으니까 과거에는 우주의 밀도가 높았고 물질끼리의 충돌도 더 빈번했을 것이고 그런 다이나믹스의 차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원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똑같이 1세대 별들이 순식간에 빠르게 진화해서
만든 게 원시 블랙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좀 더 극단적인 가설에 따르면 별 없이 그냥 커다란 분자구름 자체가 너무 중력이 무겁다 보니까 바로 수축을 해서 이걸 다이렉트 콜랩스드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곧바로 붕괴해서 아마 블랙홀이 됐을 거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정확히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가설로 만들어진 블랙홀이 더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을 하는 게 블랙홀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게, 만약에 블랙홀이 없었으면 우주 진화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은하 관점에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은하는 대부분 다 블랙홀을 중심에 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전체 질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요. 특히 은하 중심에 이제 벌지, 뚱뚱한 영역을 중심부, 벌지라고 하는데, 그 벌지랑 은하 중심의 블랙홀 질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은하부터 무거운 은하까지 정확하게 1000대 1의 비율을 지킵니다. 그 은하 중심부의 질량이 1000이면 그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씨앗의 블랙홀에 해당하는 그 질량이 1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가벼운 블랙홀이건 무거운 블랙홀이건 완벽하게 1대1 관계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블랙홀의 질량이 네. 은하에 비해서. 네.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애가 이런 깔끔한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 뭔가 블랙홀 자체가 은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거다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 계신 이석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되게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의 체중과 발톱의 무게가 정확한 비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톱이 그치, 사람을 사람의 만든 성장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재밌는 비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톱이 커져서 사람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커졌다기보단 발톱의 질량이 사람 몸의 질량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천문학에서의 계란과 닭 문제라고 하거든요. 블랙홀이 먼저 있어서 그 무거운 블랙홀에 맞게 은하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은하가 먼저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은하 질량에 맞는 블랙홀이 만들어진 건지 선후 관계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는 뭔가 메커니즘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비유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커서 발톱도 커진 거지, 발톱이 커서 사람이 컸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입하자면 은하가 네네. 커서 1000분의 1에 그만큼의 블랙홀이 더 많이 있는 거지, 큰 은하 비율상으로. 블랙홀 때문에 은하가 커진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건 사람 몸에 비유로 하면 그 사람 몸에 보면 비유가 저는 이상해요. 비유가.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력만으로 네. 뭔가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교수님께서 쓰신 그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 작은 비율이 완벽하게 법칙을 따라가니까 이건 좀 신기하다. 이제 그거를 좀 극대화하려고 했던 비유인 것 같고요. 근데 혹시 암흑 물질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아까 결국 그 가설의 핵심이 블랙홀이 이만큼 커져야 된다면 분명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블랙홀이 아니라 암흑 물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꽤 최근까지 암흑 물질의 상당수가 블랙홀일 거다라고 기대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가능성이 낮은 게, 일단 블랙홀은 어쨌든 일반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봐요. 고농도의 고밀도의 어떤 물질 덩어리일 뿐인 거지, 그 블랙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표준 모델의 일반적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은 그냥 무거운 덩어리일 뿐 암흑 물질의 주류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말씀하신 아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문제냐 그 문제에 관계돼서,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은하 전체의 규모를 결정했다면, 시간선으로 따져보면 은하의 모습이 형성된 것보다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거꾸로 은하가 형성된 다음에 은하 전체의 크기가 블랙홀을 결정하는 그 거꾸로라면 시간 순서가 바뀌어야 될 거라서 뭔가 잘 관찰하면은 네. 둘 중에 뭐가 맞을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게 은하의 나이에 따라서 얼만큼 그 코릴레이션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너무 어리면 오히려 노이즈가 더 크고, 네. 오래되면 1000분의 1이 더 가까운지. 재밌겠다. 그럼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오래전에 우주의 모습을 보면 은하는 제대로 없고 블랙홀만 커다란 게 있는 것들도 관찰돼야 되지. 이거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실제로 지금 천문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나 없어도 잘들 하시네. 굳이 뭐 나 없어도 되겠다.
하세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서 먼 우주에서 아주 이제 원시 은하라고 볼 수 있는 흔적들을 찍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로 가니까 별로 별이나 가스, 구름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에너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조그만한 점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천문학자들은 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블랙홀만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초거대 버전의 떠돌이 블랙홀인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홀 먼저, 은하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아마 저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데 발톱과 체중의 아까 비유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첫 번째 이게 발톱과 체중의 그런 정확한 비율이 있다는 게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까 발톱만 봐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드릴게. 실제로 발톱하고 체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블랙홀과 은하 중심부 벌지의 질량이 1000대 1이라고 하는 너무나 작은 수치로 완벽하게 법칙을 이루고 있다는 현상이, 비유하자면 사람들의 체중과 사람들의 발톱 질량이 상상 속에 비례하는 것만큼 신기하다. 네. 그렇게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발톱이랑 사람 체중은 상관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예, 그냥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 제가 이래요. 예, 됐어요. 큰 별이, 당연히 별이 크니까 이제 중력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미치는 범위도 이제 굉장히 클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경우에 갑자기 이제 확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별 크기가 갖고 있던 중력장이나 아니면 중력의 크기랑 동일한가? 블랙홀이라는 거는 크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마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원래 그 별이 갖고 있던 중력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갖고 있던 질량 그대로 갖고 있을 테니까. 정확합니다. 블랙홀이 질량의 손실 없이 그대로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하면 블랙홀이 되기 전의 별과 블랙홀이 된 이후에 가하는 중력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별은 예를 들어 지름이 뭐 100만 킬로짜리 큰 별이 있어요. 크기가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블랙홀. 그럼 100만 킬로 요거는 떼고 그 추가로 더 중력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별이랑 똑같은 만큼의 중력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되게 미묘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 블랙홀의 중력이 세다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블랙홀의 중력 자체가 강하다기보다 블랙홀의 표면에서 발을 딛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중력 가속도가 엄청 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얘가 가하는 중력의 위력, 세기는 이 물체의 질량으로 그냥 결정됩니다. 같은 거리에서는 여기에 뭐 블랙홀이 있건 태양이 있건 질량만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중력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블랙홀이 더 압도적인 중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블랙홀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면 블랙홀 표면을 딛고 있을 때는 훨씬 짧은 반경으로 블랙홀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거리가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블랙홀 자체의 질량이 뭐 물론 무겁긴 하지만 블랙홀 표면에서의 중력이 더 거센 이유는 애초에 블랙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블랙홀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가 애초에 짧아지기 때문에 더 중력 가속도가 강해지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뉴턴이 보편 중력 발견한 다음에 오랫동안 괴롭힌 문제거든요. 지구는 이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큰 지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할 때는 지구 전체가 지구의 한 가운데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계산하던 걸 그냥 쓰거든요. 그래도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지구의 표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력과 이 커다란 지구가 전체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다 모여 있을 때 느끼는 중력이 과연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요.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중력은 똑같은데 블랙홀은 작잖아요. 블랙홀의 중력이 강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블랙홀에 가까운 데서 보니까 중력 가속도가 큰 것처럼 보이지, 멀리서 보면은 똑같아야 돼요. 지름 100만 킬로짜리 스펀지로 이루어진 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럼 맨 바깥쪽에 서 있는 애는 강력한 블랙홀만큼의 질량이 설령 이게 다 더하면 된다 하더라도 별로 중력을 못 느끼나요, 그러면? 아니요, 똑같다는 거죠. 물론 가정이 공처럼 완전히 둥근 모습의 대칭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구면 대칭성이 있는 물질 바깥쪽에서 보는 중력은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전체 질량에만 관계되지 밀도하고도 상관없어요. 그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주나요? 천이 있고 구슬을 올려놓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깊이 들어가 있으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기울기를 중력 가속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좁고 깊을수록 중력
중력 가속도가 더 크고 네네. 웅덩이가 더 커지면. 넓으면 먼 거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더 적고 가까이 네.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지만 네. 얘가 들어가는 중력 자체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천 혹은 트램펄린 그 무대가 휘어져 있는 상태는 질량이 정해져 있으면 똑같은 거죠. 사이즈가 큰 애가 거기에 딱 있으면 쭉 끌려가다가 그 멈추게 되는 반경이 머니까 휘어진 정도가 적은 거고, 안에 블랙홀 조그만한 게 있으면 더 슉 들어가서 이제 가파른 경사에 있는 거니까 거기선 중력 각속도가 센 거죠. 네네. 우리는 요것만 보는 거고요. 이 전체가 작은 걸로 모여 있고 질량은 똑같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지만 처음 봤던 여기서 보면은 요건 똑같은 네. 거예요. 아 그러면 부피와 상관없이 웅덩이의 모양은 똑같은데 웅덩이에 가다가 막히는 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웅덩이 모양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빛하면 또 내는 거 말고 빨아들이는 유명한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홀은 빛이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뜨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완전한 암흑 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또 차가울 것 같기도 한데, 블랙홀 온도는 혹시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온도를 잰다는 건 히트, 열을 낸다는 거고 빛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다 흡수만 하지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블랙홀 자체만 보면 블랙홀은 0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아 진짜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스티븐 호킹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홀은 주변에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라고 하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 주변에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생각하는 텅 빈 세계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양자역학적인 레벨에서 보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네. 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뿅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지들끼리 뿅 하고 합체하기도 하고, 이런 쌍 생성과 쌍 소멸이 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순간적으로 벌어지니까 안 보일 뿐인 거지. 근데 이게 어떤 이제 기적으로 작용을 하냐면, 블랙홀 경계에서 갑자기 쌍 생성된 두 가지의 쌍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블랙홀로 들어가요. 더 넘어갈 수 없는 경계로 들어가고, 얘는 짝을 이뤘잖아요. 그럼 원래는 곧바로 같이 소멸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블랙홀 바깥으로 발산되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가 마치 블랙홀 주변으로 어떤 빛, 입자가 발산되는 복사처럼 이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론적으로 측정하면 0도보다 높은, 물론 여전히 낮지만 굉장히 미미한 온도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0도에 가까운. 네. 근데 그렇게 경계에서 튕겨나가서 갈라져서 서로 운명이 갈라질 때 하나는 블랙홀, 하나는 다시 빨려 네. 들어가고 하나는 밖으로 나간다고 할 때, 그거는 반입자든지 입자든지 다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나가자마자 또 다 소멸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생성됐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입자를 관찰할 때는 바깥으로 나간 게 입자고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게 반입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쪽으로 나간 게 반입자라면 주변에 다른 입자들과 만나서 금방 소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호킹 복사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홀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게, 입자는 밖으로 나가고 반입자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블랙홀의 내부에도 물질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물질과 만나서 쌍소멸해야 돼요. 그러면은 블랙홀 내부에 있는 질량은 아주 천천히긴 한데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고, 블랙홀도 결국은 증발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세 분끼리 서로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이래서 항상 중간에 끼어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만입자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반입자가 쌍이 이렇게 되는데 분리돼서 뭐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네. 근데 하나만 제가 아까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재밌는 게 블랙홀은 더 무거울수록 호킹 복사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사건의 지평선이 커가지고 공률이 작으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조금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건의 지평선 사이즈가 작으니까 더 공률이 세서 입자가 얻어 걸려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데, 블랙홀은 사이즈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더 온도가 올라갑니다. 블랙홀 사이즈가 작으면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네, 물론 여전히 아주 낮지만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블랙홀은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니면 이렇게 깔때기 같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블랙홀은 안 좋은 질문 같은데 자꾸 칭찬하지 마요. 아니 진짜로 블랙홀 자체만 보면 점이에요. 한 점에 거의 무한에 가까운. 뭐 밀도로. 위만해요? 아니요, 점이요. 아니요, 점. 그냥 0. 네, 사이즈 0. 크기가 0인 사이즈가 수학적인 0이라고요? 점. 블랙홀 자체는. 어떻게 요만도 안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어떻게 글로 다 빨려 들어가요? 너무 질량이 무거우니까요. 아니, 0이라며.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갔는데 얘가 어떤 크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 안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랙홀은 맞아요. 어떤 힘으로도 이 압력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의 효과로 물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블랙홀은 그러면 뭔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 한 점에 육중한 질량이 응집되어서 존재하는 초고밀도 코딱지 걔를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0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사건의 지평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안과 바깥이 인과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누가 갈 수 있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거든요.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도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 같은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사건의 지평선까지만 우리가 보는 거죠. 블랙홀인지 조만한 거의 0이라고 이제 치고요. 그럼 얘부터 이렇게 깔때기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는 건? 그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블랙홀 표현할 때 이렇게 매트릭스 같은데 무거운 공을 넣어서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네. 그리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휘어지다 보면 결국은 한 점으로 이게 완전히 그리고 그 빨려들어가고. 점이 이제 블랙홀인 거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과학자들의 빈틈을 제가 또 공략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블랙홀이 빨아들이잖아요. 왜 그럼 이렇게 저 나팔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 사방 360도 그 좋은 질문이다. 360도에 다 빨아들여야지.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얘 이쪽 향해서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포인트인데요. 맞아요. 너무 재밌다. 맞죠? 완전 맞죠? 낚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돼 왜?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시 공간은 이제 3차원 이상의 입체적인 세계잖아요. 우리도 3차원의 존재다 보니까 3차원의 공간이 휘어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심지어 평면의 교과서 책 종이에다가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표현하려고 차원을 낮춰서 2차원의 시공간이 있다. 그랬을 때 2차원이 휘어지는 건 이런 식이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주에서는 그 깔때기 효과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방향. 그래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굳이 시공간을 보기 위해서 고무줄로 정글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가 쫙 있어요. 고무줄로. 그다음 블랙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무줄이 다 블랙홀 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잡는 것처럼. 정글짐을 고무줄로 만들었는데 가운데로 쫙 다 빨려 들어가는 형태의 네. 근데 왜 무슨 저 블랙홀 찍었다고 왜 사진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면 이 링처럼 돼 있더만.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다 걸려 나한테 하여튼. 과학자들 거짓말이 저한테 다 걸립니다. 오늘 조심하세요. 일단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여전히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찍은 건 블랙홀 주변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시공간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휘어진 시 공간을 따라서 뒤쪽으로 날아간 빛도 이 휘어진 시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시공간이 휘어지다 보니까 원래라면 그냥 뒤로 날아갔어야 할 블랙홀 주변의 빛이 블랙홀 주변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관측자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날아오니까 뚝 모으면 동그랗게 빛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 빛의 고리는 뒤에서 이렇게 휘어서 온 빛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화 이미지 중에 절반 뒤쪽에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 이미지가 온 거고요. 앞에는 우리 쪽으로 오는 빛이고요. 근데 블랙홀의 강착 원반 자체는 2차원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모습은 강착 원반을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흔히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는 블랙홀 주변의 이상한 모습은 블랙홀 주변에 빠르게 돌고 있는 강착 원반을 묘사한 거고요. 실제 천문학자들이 찍었던 빨간 도넛 같은 블랙홀 이미지는 그것보단 좀 더 안쪽 스케일이에요. 빛의 고리라고 따로 부르는데 강착 원반에서 새어나온 빛이 블랙홀 주변에서 퍼지다가 극단적으로 휘어진 걸 본 거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스케일입니다. 근데 진짜 0이라고요? 부피가? 네. 그런 거 많아요. 빛의 입자인 광자도 크기가 0이고. 부피가 0인데 그렇게 무거울 수 있습니까? 야, 이거 또 그래서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특이점입니까? 싱귤레러리. 레러리. 밀도는 무한대로 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밀도가 무한하고 사이즈가 0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인 거지 실제로 그 안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뭐 여기 막 진공청소. 저 그 블랙홀 관련해서 제 궁금증 하나만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블랙홀 우리가 보면 요렇게 이제 동그란 거에 뭐 반쯤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보는 미디어 같은 데서 보여주는 네네. 블랙홀 이미지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위에서 보나 어디서 보든 다 똑같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블랙홀 이미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보는 각도, 그러니까 뷰잉 앵글이라고 하죠. 그 보는 시야 각도도 여러 가지로 틀면 당연히 모습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왜냐면 그 블랙홀 주변에 밝은 띠가 생기는 이유가 블랙홀이 빨아먹고 있는 물질이 빠르게 속도가 가속이 돼서 온도가 뜨거워지고 그 열이 이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블랙홀은 물론 블랙홀 자체는 점이긴 하지만 스피는 있기 때문에 회전 축 방향이 있고 그 축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블랙홀의 모습은 단순히 띠가 그대로 보인다기보다는 블랙홀 주변에 극단적인 중력 렌즈 효과가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띠 일부가 위쪽으로 일그러진 허상, 아래쪽으로 일그러진 허상, 그래서 약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띠가 지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딱 옆에서 보면 그 인터스텔라에서 보였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일 텐데 이거를 약간 정수리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 블랙홀 이미지 처음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보면은 어느 각도에서 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 이미지에서 빨간 도넛 같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더 밝은 맞아요, 파트가 맞아요. 있고요. 네. 좀 어두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쪽은 우리를 향해 물질이 다가오고 있는 쪽이어서 빛이 다가오는 쪽이어서 좀 더 그 비밍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밝게 보이는 효과고 반대쪽은 이제 어두워 보이는 효과고. 그럼 그 정수리에서 본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쵸. 정수리에서 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블랙홀은 이렇게 막 빨아들이잖아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럼 그게 빨아들이는 힘도 그러면 동일하지 않고 위나 아래나 옆이나 조금 달라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력만 생각하면 위쪽에서 끌려가든 아래쪽에서 끌려가든 동일할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물체는 일직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빠르게 회전하면서 끌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별이 수축할 때 원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블랙홀도 그 주변에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물질이 끌려가는 경로를 만약에 굳이 그려본다고 하면 그 정수리를 향해 끌려가는 애들은 거의 직방으로 끌려가겠지만 이제 옆을 향해 끌려가는 친구들은 약간 나선 형태를 그리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축이 있고 회전하잖아요. 블랙홀이. 회전하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애들이 끌려가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요? 이것도 진짜 왜 이렇게 좋은 질문이 많아요? 아유, 오늘 또 푹 잤잖아요, 우리가. 잠을 푹 자니까 좋더라고.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에? 그러니까 그 회전 방향으로 맞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회전 방향의 반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뭘 가지고 관측을 할 수 있냐면 이게 회전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원반이 더 안쪽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원반이 약간 바깥까지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반의 너비에 따라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물질의 속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블랙홀 주변에서 관측하게 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파장이 짧아지고 그 길어지는 그 넓게 퍼지는 효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뭐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를 보면 이 블랙홀 주변에 형성된 원반이 얼마나 그 블랙홀 안쪽까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곽에 훌라후프처럼 겨우겨우 형성되어 있는지, 근데 그게 그 회전 방향이 블랙홀 자전 방향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네. 얘는 시계 방향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애들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이 은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면 은하의 공전한 방향과 블랙홀의 회전 방향이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보통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유입된 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가스 물질 같은 게 만들어졌다거나 하면은 사실 초기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특히 거꾸로 도는 건 어떤 미케니즘이 있을까요? 사실 은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별의 밀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서로 또 엄청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구상성단처럼 별들의 궤도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블랙홀 관련돼서 물론 가본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그렇다. 자, 우주로 한번 가봅니다. 블랙홀은요, 네.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빛마저도. 네. 블랙홀 안에 빛들이 계속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서 아 그래요? 다음 문장을 들어야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빛도 막 다 빨아들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빛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빛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밝아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블랙홀을 벗어날 수는 없어서 뭐 그게 까맣게 보인다고 치더라도 빛들이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으로 시공간을 아주 움푹하게 파놓고 있는 천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린 또 어떤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냐면 시공간이 깊게 왜곡되어 있으면서 빛의 파장이 길게 늘어지는 일종의 중력적인 적색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빛의 파장이 더 긴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중력에 의한 적색 이동 효과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린 실제로 더 약한 에너지의 어두운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네. 그런 효과도 동시에 블랙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 주변에는 실제 빛이 그런 식으로 아주 약하게 왜곡이 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한테 올 텐데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블랙홀 내에 어마어마하게 밝은 양의 빛들이 있진 않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랙홀 그 자체,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리학이 좋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저도.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좋은 답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물리학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떠오르고 꽤 재밌는 얘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네네. 그 우리가 블랙홀을 향해 돌진하면서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보는 모습을 생각하면 바깥에 있는 포톤은 어쨌든 그 파장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들어올 수 있고 안에 있는 포톤은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포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그게 그 내부는 굉장히 밝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별은 그 방향에 있어요. 혹시 우리 한 90도쯤에 있는 별인데 저 어디 중간쯤에 무슨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별빛이 일로 가다가 블랙홀 만나서 휘어. 네. 90도쯤 꺾여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신데 그런 효과가 당연히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거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요즘엔 그냥 여기저기 다 찍어도 말씀하신 중력 렌즈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력 렌즈 효과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고작 작은 블랙홀 하나 정도만으로는 여기 보였어야 할 별이 이 정도에서 보인다고는 하진 않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약간 방향이 틀어질 수는 있겠죠.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블랙홀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별 질량 블랙홀만 치면 한 5,000광년 정도 거리에 발견된 애가 있어요. 5,000광년. 그 친구가 이제 그동안 발견된 것 중에 제일 가까운 항성 질량 블랙홀이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중심 그 25,000광년 정도 거리에 있는 애가 이제 제일 무거운 거대한 블랙홀인 거죠. 혹시 그러면 그 별빛이 우리한테 와요? 오는데 중간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네. 빛이 오다가 얘는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옆에는 오다가 블랙홀에 걸려서 이렇게 한번 꺾여서 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는 이렇게 오는데 얘는 이렇게 와. 그러면 이 시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빛의 속도는 절대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제가 볼 때 얘는 뭐 10만 광년 후에 별을 보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애는 한 11만 광년쯤 별. 그러니까 같은 별인데도 11만 광년 혹은 뭐 10만 광년 이렇게 따로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대한 교수님 악수 한번 합시다. 왜요? 이해도 못했지 지금 질문. 아이고.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그런 현상 벌어지고요. 실제로 그거를 활용해서 관측을 하게 벌어진다고 실제로 교수님? 네, 그게 이제 중력 렌즈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간 지연 효과인데요.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어떤 은하단을 찍었는데 거기에 동일한 초신성 폭발의 섬광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은하단 중력을 통과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력 렌즈 때문에 빛이 사방으로 이제 막 늘어져서 오니까 경로가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관측을 하나 시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은하단 전체 중력의 분포를 대강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뒤늦은 섬광이 또 어디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목격이 됐어요. 재밌다. 그러니까 보통 초신성 폭발은 빵 터지고 나서 뒤늦게 부랴부랴 망원경 돌려서 보는 게 최선이었는데 덕분에 이번엔 터지기 전부터 잘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은 재방송을 생중계로 본 거죠.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재방송이 어떻게 더 지연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곡된 시 공간을 따라서 빛들이 사방으로 올 텐데 그럼 오는 경로가 늘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더 뒤늦게 이제 빛이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지연 효과를 예측을 해서 여기쯤 정도의 허상이 또 나와야 한다라고 계산을 해서 이제 거기를 관측을 한 거죠. 야, 근데 그 시간 차이가 1년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엄청 멀리 있었던 거네요? 그 자체가 그쵸. 멀었겠다. 좀. 배경 우주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 폭발을 이제 우리가 중력 렌즈로 관측을 하는 거죠. 재밌네요. 이걸 잘 알게 되면 지난 밤에 초신성 폭발했는데 못 봤어?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이에 그 블랙홀만 있다면 네네, 그렇죠. 뭐 중력 렌즈를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의 렌즈를 활용하는 건 가능은 하겠죠. 그렇게 오면은 같은 별인데 두 개로 관측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되고. 그렇죠. 중력 렌즈가 어떤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따라서 보이는 허상의 이미지는 각양각색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에 아무런 다른 뭐 블랙홀이니 뭐니 없었으면 바로 직선으로 오는 애들은 제일 빨리 왔을 것이고 중간에 블랙홀이나 중력 렌즈가 없었으면 못 올 애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시간이 더 걸려서 오고 사실 궤적도 바뀌어서 같은 데 안 맺히고 이쪽에 맺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티드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 이렇게 휘어 쏘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이렇게 휘어 날아오는 거죠. 아니 제 작품인데 왜 숟가락 좀 먼저 먹을까요? 나도 먹읍시다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우주 얘기하니까 그 블랙홀 그 블랙홀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빛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잖아요. 빛 들어갈 때 속도도 30만 킬로예요? 네, 그게 빛의 자체가 속도가 달라진다기보다 빛이 달려나가는 공간이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되죠. 네네. 그러니까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30만 킬로미터예요? 누가 보더라도 빛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블랙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블랙홀 안에 한 요만한 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정포로님 말씀은 블랙홀 안에 붙잡힌 블랙홀이 속도가 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빛이 네. 그런 뜻인가요? 속도가 엄청 늦어지거나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기보다 블랙홀의 개념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붙잡혔다고 해서 블랙홀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너무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똑같이 빛은 빠르게 날아가고 있음에도 너무 이제 그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탈출 속도 자체가 너무 큰 세계이다 보니까 난 지금 계속 빠르게 원래대로 돌고 있는데 난 여기 갇혀버렸네? 라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왜곡이. 아무도 정확히 아는 분은 네, 없을 그거는 수 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빛이 이제 거기로 빨려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블랙홀 넘어, 그러니까 그쪽에 또 천체 물리학 쪽은 또 제가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 연구할 수가 있나? 보여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약간 블랙홀을 우리가 인격화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블랙홀의 안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블랙홀이 되게 가소롭게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블랙홀을 이렇게 쪽쪽 빠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도 없을 만한 그런 크기와 질량과 시공간의 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안에 들어가면 빛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인간이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신비로운 것 같아요. 블랙홀 옆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만한 굵기로 이렇게 빛이 쫙 가요. 누가 쏴서 간다 치고. 그러면 이제 블랙홀 근처에 있는 애들은 쭉 빨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얘는 좀 찢어져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직진해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블랙홀이 있으면 이 물컵 가장자리를 광속으로도 탈출할 수 없는 경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빛을 이렇게 길게 쐈을 때 이 사건의 지평선 바깥을 지나가는 애들은 경로가 뭐 극단적으로 휘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예 안쪽에 잡히진 않겠죠. 예. 근데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만약에 잡혔다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쭉 빨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걔네들도 왜 이렇게 다른 물질들은 전에 우리 북콘에서 말씀해 주실 때 두부 같은 애들이 이렇게 쫙 스파게티 면처럼 늘어지잖아요. 네네. 빛도 이렇게 늘어지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빛은? 네. 빛은 뭐 크기도 없고 그냥 에너지인 거니까 깊은 중력장에 빠지면서 빛이 어두워지고 뭐 적색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파장 너머로 변하는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빛이 무슨 두부처럼 늘어진다는 거는 좀 표현하기 네네.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에서 얽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것 때문에 반대쪽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테스트하기엔 너무 네. 멀고 어렵겠지만 거리가 충분히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은 그 안에 뭔가 정보가 외부로 나오게 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멋진. 그러게요.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인데 뭐 물리가
재밌겠는데요? 적당한 잘 연결일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블랙홀 하면 또 이제 항상 거론되는 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정보가 어디로 소멸되는 것이냐, 소멸되기는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일종의 패러독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약간 사고 실험 같은 거겠죠. 요즘엔 정보도 엔트로피로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네네. 그럼 엔트로피가 소멸된 거랑 똑같을 테니까 전에는 블랙홀로 들어간 정보가 결국은 소멸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긴 스케일에서 보면은 소멸되진 않는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블랙홀 말 나온 김에 요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블랙홀을 그러면 사람들이 갈 수도 없는데 왜 천문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연구할까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한 가지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사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너무 미미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죠. 근데 블랙홀은 원체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미미한 효과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훨씬 더 쉽게 가시화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을 그런 미미한 물리적 현상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테스트 무대, 실험 무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블랙홀 안에 들어가 보실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못 못 나오긴 나오잖아요. 뭐 블랙홀에 갔다 온 사람은 경험담 못 들려줄 겁니다. 나오진 못해. 나오진 못할 건데 죽지는 않아. 본인이 진실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럼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글쎄요, 과학의 제일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지식을 공유하는, 과학을 보다처럼 혼자서는 안 간다. 네, 혼자서 가는 건 글쎄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 끌고 가면 간다. 아, 네, 같이 가시죠. 아 저요? 네, 맨날 블랙홀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정프로님 넣으면 여기서 알 수 있게끔 제가 떠올려 본 예가 우리 우주먼지님도 잘 아실 중력파 검출한 실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극단적인 거리의 변화를 측정한 거냐면 몇 년 전에 혹시 언론 보도 나온 그거예요? 예. 이게 1광년 거리에서 머리카락 두께 정도가 변한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아, 이건 난 좀 사기 같더라. 내가 사기 같지 않아요? 자, 봐봐. 1광년 거리인데 1초에 30만 킬로 가는 친구가 이거 얼마나 그 간지 거리에서 머리카락 두께가 변한 정도의 아이, 차이를 그건 약간 잰다. 사기라고 봐야지. 아주 가능합니다. 아이, 사기 같아. 어떻게 그걸 알아요? 간섭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리의 차이도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뭘 측정한 거예요, 정확하게? 중력파가 이쪽에서 먼 천체에서 만들어진 중력파가 이쪽으로 중력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10억 광년 정도에서 블랙홀 두 개가 근처를 돌다가 하나로 합해지는 순간 그러면 갑자기 시공간의 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시공간의 변형 자체도 파동처럼 쭉 퍼져나가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우리가 여기를 보는데 막대기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억자로?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서 이 변화가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이 막대기에는 길이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빛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서 갔다 온 빛이 간섭을 하는 걸 잘 측정하면은 거리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잴 수 있어요. 이쪽으로 빛을 쏘고 이쪽으로 빛을 쐈는데 예, 여기서 동시에 빛이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이게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의 연장선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력파 검출기가 길이가 되게 커요. 4km 길이로 파이프가 길게 있어요. 아, 땅 그래요? 밑에. 네. 그래서 레이저를 니은자 모형으로 양쪽으로 쏩니다. 그리고 끝에는 아주 매끈한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울을 각각 때리고 다시 여기에 설치된 검출기로 들어옵니다. 8km 딱 네. 갔다 오네. 근데 만약에 아무런 변형이 없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파형의 빛이 여행을 했다가 검출기로 돌아오겠죠. 네. 그러면 같은 모양의 파형이 겹칠 테니까 정확하게 그냥 2배로 빛의 세기가 세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의 길이가 좀 틀어졌다, 시공간이 울리면서, 그러면 검출기로 돌아왔을 때 각각의 빛의 파형이 약간 어긋날 수 있겠죠. 다른 위상의 파형이 섞이면서 빛의 파형이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변형되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의해서는 간섭을 안 받아요, 그 빛은?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로 중력파 검출기 중에 라이고라고 있어요. 미국 동부랑 서부에 이제 땅 밑에 하나씩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민감해요. 지진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검출을 하고요. 이게 또 일부러 검출기가 두 개가 있어요. 중력파가 광속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검출소에서 중력파가 검출되고 나서 두 번째 검출소에서 검출되기까지 딜레이가 있을 텐데 그 딜레이 되는 시간이 광속으로 두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지도 확인해 보면
검증할 수 있죠. 와, 그걸 잰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 순간에도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아, 그런 거 다 다 계산을. 고려하죠. 거기서 발표된 원래 데이터 자체를 보면 이 중력파 검출의 신호는 정말 그때 만들어진 여러 변동폭에서 아주 조금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다 덜어내는 거죠. 그게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진 거 관측한 거랑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때요? 자,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쉬실래요? 안 쉬는 게 아니고 그 생물학이 늘 그런 광기연의 실을 만들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많은 생물학 살아가시는 독자분들이 나한테 너는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할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저는 질문에 아까 맞는 답을 드린 거고 저도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실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지금 해결해야죠. 질문이 뭐였죠? 그 10억 광년 거리에서 그렇죠. 그 변화가 만들어진 게 그걸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고 동시에 중력파가 와야 얘가 그거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얘는 관측한 예. 거는 뭐 한 10년 전인데 얘는 지금 관측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걸 그 중력파 그때만 해도 동시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찰한 건 아니에요. 중력파만 잰 건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후에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되게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어떤 천문 현상이 중력파를 일으켰고 그거를 마치 우주 부표를 띄워놓고 흔들림을 보는 것처럼 이제 멀리서 퍼져나오는 중력파를 보는 건데 이왕이면 강력한 떨림이어야 재기 쉽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대했던 건 이왕이면 무거운 블랙홀끼리 충돌하는 걸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안 내요. 빛을 내지 않는 천체의 충돌을 본다는 건 중력파로는 잴 수 있지만 다른 전자기파로 걔를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종류의 충돌을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빛을 내는 중성자 별 2개가 충돌했어요. 이거는 중력파도 일으켰고 보이기도 선광도 하고.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성자 별 2개가 충돌하는 중력파가 포착되자마자 지구 전역에 있는 모든 온갖 망원경 천문대로 연락이 가요. 너네 보던 거 멈추고 중력파 날아온 쪽으로 봐달라. 오. 이게 약간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오. 그러면 가시광 망원경, 우주 망원경, 전파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다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종류의 파장으로 다 보입니다. 와, 멋있다. 야, 이런 천문학자들 이름 멋있네. 전 지구적으로 같이 힘을 합친다지 않습니까? 개구리 다리 자를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일종의 이거 음모로 그러니까 이거 정영진 MC의 편파적인 와. 역에 잡힌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질문 멋있- 자체가 광기였고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지구에서 하는 상만 놓고 볼게요.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너무 멋있어 지금. 지금 이 아름다운 이 장면을 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요즘 그쪽에 이름이 있거든요. 다중신호 천문학.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멀티 메신저. 네, 그래서 요즘은 그쪽이 굉장히 아, 그래요. 그 실제로 그러면 블랙홀이 합쳐지거나 혹은 뭐 별들이 폭발하거나 이럴 때 그 중력의 변화를 우리 지구에서 감지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어마어마한 실험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뭐 이 정도. 그 정도랍니다. 목이 타가지고 지금 혹시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없어지면 지금 현재 우주가 유지가 잘 안 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제 생각엔 의외로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이게 은하를 생각해 볼게요. 은하 중심에 아주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봤자 은하 전체 질량에 비교하면 0.1%밖에 안 돼요. 블랙홀이라는 질량은. 사실 그래서 블랙홀이 없어지면 은하 형체가 그럼 흐트러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하가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건 그 중심의 블랙홀 때문이 아니라 그 은하를 감싸고 있는 전체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암흑물질 덩어리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드로메다 주변에 M33이라고 삼각형짜리 은하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블랙홀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나선은 한데요. 네, 나선 은하인데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한 10%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없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실제 없는 은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블랙홀이 없다고 하면 은하에게는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하가 품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보통은 은하가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노화 기작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홀이 많은 양의 물질을 집어삼켜서 아주 빠르게 제트를 토해내면 그 때문에 고속으로 가속된 가스 물질이 은하를 탈출하게 되고 그럼 은하가 잔뜩 머금고 있던 신선한 가스 물질이 날아가 버리니까 당장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별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니까 청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블랙홀에 의한 피드백이다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블랙홀이 없다고 하면 이런 피드백이 덜 할 테니까 오히려 은하들은 더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푸르스름하게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 같은 게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걸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없어졌어.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돌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네.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그냥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이래봤자 은하 전체 질량에는 되게 미미한 정도여서 그 블랙홀에게 직접적인 중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거는 끼케야 수십 광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별들도 엄밀하게 보면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있다기보다는 나보다 안쪽에 있는 모든 별들의 질량으로 그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 거여서 블랙홀이 있든 없든 커다란 볶음밥에 체리 하나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은하가 처음 형성될 때 가운데에 있는 블랙홀의 영향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은하가 형성되다 보니 가운데 블랙홀이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블랙홀이 있으니까 거대 은하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오히려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 전체 질량 대비 0.1%니까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질량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일정해요. 은하가 2배 무거우면 비록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블랙홀은 2배 더 무거워요. 깔끔하게 비례하고 있으니까 모종의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은하 먼저 블랙홀인지 아니면 블랙홀 먼저 나중에 은하인지 이 선후 관계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어느 쪽에 베팅하세요? 저는 사실 블랙홀 먼저 쪽에 기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거대 은하가 형성된 다음을 지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할 땐 블랙홀의 영향이 의외로 중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초기 우주라면 당연히 은하 전체 질량이 훨씬 작았을 테니까, 그러면 그 상태일 때는 블랙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현재 있던 블랙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워낙 은하 자체가 갖고 있는 질량이 크다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네, 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지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방향이 바뀌면서 충돌 뭐 반응으로 나비 효과처럼 커질 수는 없어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제 튀어나가면 이제 걔네 따라 또 다른 애들도 옆에 있던 애 튀어나가고 걔네들이 모두 충돌해가지고 또 뭔가를 일으키고 뭐 네. 그런 장기적인 효과는 예측은 하기는 어렵겠다. 근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안에서 계속 n체 문제가 벌어지면서 점점 이제 확산되긴 하겠죠. 영향이 크다는 게 얼마나 큰 걸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리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아마 나갈 놈 나가고 네. 뭔가 바뀔 건 바뀌는데 어쨌든 명맥은 유지할 것이다. 그쵸. 약간 그러니까 이런 정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블랙홀 갑자기 뿅 지웠다고 해서 갑자기 은하가 확 무너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수백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붕괴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혹시 그 거대 질량 블랙홀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뭐 블랙홀이 있긴 있을 테니까 그 친구가 그 중심 자리를 대신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건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고 그만한 애가 또 있진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블랙홀끼리 뭉쳐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또 만들려면 아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약간 여담으로 하나 재밌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상한 애예요. 잘 보면 중심이 2개예요. 핵이 진짜요? 2개예요. 네. 그래서 밝은 포인트가 2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한때는 이거 쌍둥이 블랙홀이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는데, 지금은 중심에 블랙홀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좀 높은 밀도로 가스 물질이 긴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외곽에 뭉쳐있는 애가 두 번째 핵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사라지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지는 않을 거고, 아마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형이라든지 일은 일어날 수는 있겠다 네.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